2021년에 치러지는 2020년 도쿄올림픽, 2020 도쿄올림픽에 참가한 여러 우리 선수들 또 특히 여러 종목 가운데 한국 양궁 대표팀 올림픽 9연패 달성하면서 전 세계를 놀라게 했죠. 그러니까 1988년 서울올림픽에 참가한 이래로 무려 33년째 금메달을 한 번도 놓치지 않은 종목이 바로 이 한국 양궁 대표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피 속에 신궁의 피가 흐른다 이런 분석을 하기도 하고 역사적인 맥락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활쏘기에 강한지를 살펴봐야 한다. 아니다. 여기 더해서 협회가 정말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더라. 이런 얘기들 참 많이 듣곤 합니다. 오늘 시사본부 금요초대석 이 전반적인 것들을 다 짚어볼까 합니다. 어느 분을 모실까 하다가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궁금증을 역사적인 맥락에서 풀어낸 프로듀서가 있어서 모셨습니다. 다큐멘터리 활을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KBS 시사 직격의 정범수 PD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전 정범수 PD가 주로 이제 시사 관련된 것들 많이 하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네. 활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셨어요. 맞습니다. 요즘 올림픽에서 네. 양궁 선수들이 대활약을 해주는 바람에 네. 제가 이 다큐가 4년 반 전에 설 특집으로 나갔던 다큐멘터리거든요. 4년 반 전에요? 예. 그때 설 특집으로 나갔었고 리우 올림픽이 그 앞에 있었고 그때도 리우 올림픽이 전 종목을 석권을 했으니까요. 그때도 같은 의문이 있었죠. 예. 올해 이제 9연패 됐지만 그때는 또 8연패였으니까. 네네. 우리 선수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활을 잘 쏠까? 다른 나라 선수들이라고 열심히 안 할 리도 없고. 예. 거기도 다들 열심히 훈련하고 지원도 체계적으로 하겠죠. 게다가 이제 감독들도 우리나라 출신 감독들이 많이 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 노하우도 많이 이제는 평준화 됐을 텐데 왜 우리나라 선수들은 유독 이렇게 잘 쏘는 것일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제 시사직격이라는 프로로 이제 맨날 이렇게 좀 딱딱한 시사를 다루고 있다가 갑자기 아닌 게 아니라 활 전문가처럼 이렇게 다니고 있어서 정말 좀 기분 좋게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네. 4년 반 전에 만든 다큐멘터리지만 지금도 전혀 4년 반 전인 걸 못 느끼겠어요. 맞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지금 이제 저희 그 프로그램에 보시면 장혜진 선수가 프리젠터로 출연을 합니다. 프리젠터라 하면 이제 이 다큐를 뭔가 이게 다큐의 세계로 안내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인데요. 네. 그때는 2연패를 달성하고 장혜진 선수 금메달 2개 땄지만 그렇죠. 이번에 해설자로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예. 저는 이번에도 아마 활약을 하지 않으실까 생각했는데 그만큼 이곳이 경쟁이 고등학생에게도 그 순위를 내어줄 수가 있는 아주 각축전이 벌어지는 살아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매번 새롭고 이게 과거형의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도 안산 선수가 이제 국내 이제 돌아와서 정말 모든 프로그램에서 안산 선수 인터뷰하겠다고 난리인데 맞습니다. KBS 뉴스에 나와서 어느 뉴스에서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다음 목표가 뭡니까 그랬더니 전국체전 우승하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만큼 금메달을 3관왕 딴 사람이 전국체전 우승을 해보고 싶다는 게 꿈인 정도면 맞습니다. 어느 정도로 이게 투명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인지를 알 것 같아요. 그 다큐를 찍을 때도 그때 구본찬 선수가 그 남자 금메달을 딴 금메달리스트였는데 고등학생들에게 일격을 당하기도 하고 그만큼 실력 차이가 종이 한 장 차이인 겁니다. 예. 그러면 근본적인 좀 질문을 드려볼 것 같은데 우리가 왜 그렇게 활을 잘 쏜답니까? 이유를 한 가지 두 가지로 압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나라 선수들도 열심히 할 텐데 우리나라 선수들은 왜 이렇게 잘할까?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후천적으로 습득된 기술이나 재능이 피 속에 유전이 되거나 과연 그럴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건 유전학을 따져봐야 될 혹은 골상학을 따져보든지 따져봐야 될 노릇인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역사적 관점이라고 하셨지만 그 역사적 관점이라는 게 굉장히 오래전의 일이 아닙니다. 사실 가보개혁 1894년 이전에는
우리나라에 무과가 있었죠, 실제로. 그다음에 중요 병기 중에 하나가 그때도 우리 이제 전통활 각궁이라고 합니다. 각궁은 실제로 전략 무기로 사용이 됐었고 또 그러자면 훌륭한 궁수들을 키워냈어야 됐죠. 민족의 명운이 달린 국방력에서 핵심적인 부분이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무기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활이. 예. 그리고 또 조금 더 최근으로 되짚어 보자면 이제 이 협회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1983년도까지도 대한궁도협회라는 것이 양궁과 국궁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같이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 말은 초기에 양궁 지도자들은 이 국궁을 하신 분들도 많았고 선수들 중에서도 국궁을 하다가 양궁으로 넘어간 사람들도 많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국궁의 어떤 경험이나 지식 같은 것들은 양궁에 자연스럽게 흘러들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큐를 보면은 국궁과 양궁의 차이 같은 것들도 많이 좀 취재를 하셨더라고요. 예, 물론 근본적인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그 지금 양궁에서 이제 선수의 경기의 규칙으로 정해놓은 건 한 70여 미터 정도를 네. 관역에 쏘는 거죠. 근데 우리 활의 같은 경우에는 예전의 기록에 의하면 250에서 300미터 정도까지도 날렸다고 합니다. 활이요? 네, 그렇습니다. 거의 그 총 수준인데 그러면. 그렇죠. 네. 굉장히 큰 포물선을 그리면서 날아가게 됩니다. 네. 지금 이제 직선사를 하게 되지만 거기 굉장히 곡사에 가깝죠. 네. 그리고 심지어는 조준기도 없습니다, 활에. 네. 지금 보면 아주 정밀한 이제 조준기를 달고 있습니다만, 양궁에서도 사실 조준기만으로 의존하지 않듯이, 국궁에서는 그 정도가 훨씬 심했던 거죠. 네. 이 250에서 300m 정도의 이 거리가 떨어지면, 저희도 촬영하면서 그걸 많이 봤는데, 바람의 성질이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활은 바람에 민감하죠. 그렇죠. 네. 위로 올라가는 바람도 있고, 뭐 옆으로, 우측으로 부는 바람도 있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온도나 습도에도 이 활의 비거리에는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궁을 사용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활을 쏘는 몸의 감각이 발달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요건들을 제어할 수 있는 의도적인 오조준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 기술들은 양궁에서도 부분적으로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양궁도 정말 바람을 타요, 그렇게 심하게? 제가 뭐 양궁까지는 제가 뭐 아주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지금도 그 우리 선수들 보면 그 연습장에서 쏘았던 것과는 좀 다르게 활이 날아가거나 했을 때 우리 해설자 분들도 계속해서 이제 오조준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양궁에서도 그게 아주 결정적인 요인이죠. 그래서 전지훈련들이라는 거 보면 아주 비슷한 상황들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우리 양궁 선수들이 대표팀 훈련을 할 때 뭐 바람이 심하게 부는 곳에서도 한다고 하고 관중들이 많거나 좀 이렇게 어수선한 야구 경기장 이런 데서도 연습하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 말에는 활을 쏜다라는 말 대신 또 활을 낸다라는 표현도 씁니다. 활을 낸다라고도 해요. 그렇죠. 그 말은 이제 어디서 나온 말인가라면 이제 발이 부중이면 방부제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활을 내어서 맞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돌아본다라는 뜻입니다. 활을 맞추지 않으면 날 돌아봐야 돼요. 그렇죠. 이 활이라는 것은 자신의 마음까지 읽어서 내는 무기거든요. 쏘아지는 무기거든요. 그래서 그 말은 여러 가지 주변적 요인들을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야구장 소음을 일부러 틀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바람에 수시로 바뀌는 혹은 뭐 지진이 있는 뭐 이런 상황들까지도 염두에 두고 연습을 시키고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우리 선조들이 계속해서 강조해왔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 민족의 피 안에 담겨 있는 그런 DNA 같은 느낌이거든요. 네, 그런 피에 있는 재능이나 뭐 그런 DNA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전학이나 골상학 등을 조금 더 한번 다루어 봄직한데 일단은 저희 뭐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 있으면 그 올림픽 이관왕이었던 장혜진 선수가 국궁을 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건 아마 많은 분들께서 예고편으로도 보셨을 것 같은데 잘 못 쐈다면서요. 이게 뭐 어느 활을 쏘는 게 더 어렵고 쉽고 그런 문제는 아닐 거고요. 다만 이제 그 방식이 다를 거고 그 장혜정 선수 뿐만 아니라 그 이제 감독님이 오선택 감독님인데 의도적으로 이제 그런 차이점을 알게 해주려고 이제 일부러 가신 거죠. 그래서 그분도 아마 국궁을 좀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양선택 감독님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뭐 많은 것을 배우고 오셨습니다. 뭐 이게 특별히 어느 것이 더 낫다 아니다. 그건 아니겠지만 그건 그 메커니즘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래서 우리 이제 예전에 문과 시험을 볼 때는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도 일부 나옵니다만 정량궁이라는 활을 만듭니다. 정량궁. 예. 사실 지금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전투용 활, 네. 전투용 활은 사실 전승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습사용 활이라고 하는 각궁은 이제 많은 이제 습사용이라는 건 어떤 뜻인 거예요? 뭐 이제 연습을 하거나 이렇게 뭐 그냥 취미로 한다거나 아니면 뭐 사냥을 한다거나 이럴 때 쓰는 거 활이겠죠. 네. 근데 아주 전투에서 썼던 활들이 한 7종 정도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네. 그중에서 이제 저희가 일부 그중에 한 가지 정량궁이라는 활을 복원을 했습니다. 그 활을 보고 그 활은 굉장히 큽니다. 중후한 활입니다. 키도 한 2m 가까이 되는 활이 예, 그 정도 아주 이제 2m가 안 됐나 하여튼 굉장히 큰 활입니다. 그 활이 실생활에서 쓰기는 어렵죠. 네. 근데 그 활을 복원하고자 했던 것은 그 활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훈련을 했던 겁니다. 굉장히 당기기 어렵습니다. 지금 장혜진 선수가 시도를 많이 했던 것이 바로 그 정량궁이라는 활입니다. 네. 그건 실제로 문과 시험을 준비하던 사람들도 잘못 당기다 팔이 부러졌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실제 어떤 이 기민한 전투나 이런 데서 자주 쓰기는 어렵지만 문과 시험에서 그 활을 당기게끔 했던 이유는 그만큼의 연습과 훈련 등을 통해서 어떤 그 문과 시험에 응하는 사람들의 어떤 자세나 태도를 기르기 위해서 네. 그 활을 우리가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장혜진 선수가 쏘았던 활은 그 활입니다. 네. 그 말씀해 주셨던 각궁이라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나라의 전통 활이 네. 이 각이 뿔각자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어떤 뿔을 쓰는 거예요? 이게 저도 사실은 아직 살면서 물소라는 걸 눈으로 본 적은 없거든요. 네. 아마 동물원 가면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물소? 싶기도. 예. 물소면은 뭐 인도네시아나 이런 그렇죠. 데서 뿔 큰 그런 옛날 말로 인도 차이나 이런 데 가서야 이제 볼 수 있는 뿔인데 그만큼 이 각궁에는 여러 가지 재료들이 섞여 있는데 네. 최적의 조합을 만들 수 있는 재료들을 썼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에 있지도 않은 각궁을 왜 어떻게 하다가 쓰게 됐을까? 아마 자연계에서 존재하는 물질 중에 가장 탄성이 좋고 힘이 좋은 재료를 찾다가 각궁에까지 이른 게 아닌가라고 생각되고요. 이 각궁은 네. 여러 이 북방 민족들에서 공통적으로 좀 쓰기는 씁니다. 그런데 그만큼 전략 무기였기 때문에 이 물소뿔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전 이제 조선왕조 실력 같은데 보면 중국을 통해서 이걸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동남아시아에서 가져온다든지 했을 때 중국이 우리가 관계가 좋지 않을 때는 이것을 금수 조치를 해서 네. 국가에서 밀수를 하다가 이거 관리들이 죽임을 당하기도 할 정도로 굉장한 전략 무기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심지어 세조시대, 이제 조선 세조시대 때는 일본에서 조공으로 물소 한 쌍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기후 조건이 맞지는 않는데 굉장히 애를 써서 키워서 창경궁에서 70마리까지 키웠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예, 이걸 이제 자국화하려고 네. 애를 많이 썼던 거죠. 그만큼 전략적인 무기였습니다. 예. 재료였습니다. 우리나라 활이 있다고 하면 네. 중국 활도 있을 거고 네. 일본 활도 있을 것 같은데 차이가 좀 있어요? 이번 편에서는 주로 몽골 활과 저희를 비교를 했는데요.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재료를 통해서 만드는 합성궁, 뿔 각자를 넣은 각궁으로서 재료는 같습니다만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에 또 디테일한 차이가 있겠죠. 예. 몽골에서는 이 각궁을 통해서 세계사를 바꿔냅니다. 저희가 방송에서도 재연을 했지만 몽골족이 이제 유럽을 이제 정복하게 될 때 이 유연한 활, 마상에서도 쓸 수 있는 심지어 네. 말 위에서 돌려쏘기까지 가능한 이 활 덕분에 당시에 장궁밖에는 없었던 이 유럽 기사단을 효율적으로 공략하는 데 써서 이 아주 기동성 높은 기마 군대를 동원해서 유럽을 정벌했던 이 역사를 좀 다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징기스칸이 세계를 네. 정복했을 때 그 이후에 중에서 그렇죠. 몇 가지 역할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만든 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활을 만들어 굉장한 자부심이 있거든요. 유럽 예. 몽골 사람들은 지금도 이제 조금 전에 끝났겠군요. 한 7월쯤엔 나담 축제라는 걸 하는데 네. 아주 몽골에서는 제일 큰 축제고 그것은 곧 활의 축제입니다. 네. 근데 그 정도로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인정하는 게 우리의 각궁입니다. 왜냐하면 이 활이 견인되는 이 휘도가 네. 이제 몽골 활이 한 5, 60% 휘어진다면 우리는 한 7, 80% 이상이
활이 잘 휘어지는 게 좋은 거예요. 그만큼 견인력이 강해진다는 거죠. 이게 그 활의 휘도가 얼마나 좋냐면 이 탄력이 얼마나 좋냐면 시위를 이 활 고자에서 풀어내면 원래 이렇게 말려있던 활이 거꾸로 완전히 동그랗게 말릴 정도로 활 줄을 풀으면 활이 뒤집어져요? 예, 그 정도로 이 재료의 탄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소불 거기에는 뭐 이제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아주 재료의 고유한 성질을 잃지 않으면서 그 탄력을 계속 유지를 시켜주는 뛰어난 활이었던 것입니다. 일본은 뭐 우리가 이제 이 몽골이나 중국이나 우리와는 좀 달리 장궁이라는 걸 씁니다. 그건 한 활이 커요. 2m 정도 되고요. 지금 실생활에서 쓰기는 뭐 그렇게 쉽지 않고 사실은 규도라고 하는데 그거는 스포츠나 이런 것보다는 예술에 좀 가깝게 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청취자 임명희님께서 양궁은 전국체전이 오히려 올림픽 수준입니다. 올림픽 9연패는 우리 선수들의 노력, 기업들의 후원, 첨단 기술 등이 만든 결실이라고 봅니다. 이서영님, 영화 최강병기 활 안 보셨습니까? 바람의 방향과 속도를 계산하는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0388님, 시사직격 좋은 프로그램인데 매주 좋은 주제 다뤄주셔서 고맙습니다라는 문자도 보내주셨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산이 많은 지형을 갖고 있잖아요. 이것도 활쏘는 발전에 도움을 줬다면서요? 그럼요. 모든 뭐 이 전략 무기가 개발이 되고 훌륭한 궁수가 나오기까지는 그만한 또 이유들이 있었겠죠.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뭐 지정학적 요건이라든지 우리는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주변에 기마병들이 많은 강국들이 많았죠. 북방민족들의 침투 수시로 있었고 그러자면 이제 우리는 상대적으로 뭐 인구수가 많지는 않을 테고요. 그러니까 우리 지정학적인 요건을 보면 우리는 산지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개활지에서 기마병들을 상대로 싸우는 것보다는 이 산에 산성을 쌓고 거기를 중심으로 수성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전략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적들이 이제 이 성에 가까이 오기 전에 이 산성 위에서 원거리로 쏠 수 있는 무기를 통해서 이게 활이지요. 유효한 무기를 통해서 이들을 쫓아낼 수 있다면 가장 효율적인 방어 전략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300m까지 가는 그런 활을 만든 거군요. 필요가 있었으니까 만들어진 전략 무기겠죠. 그렇군요. 게다가 이제 우리가 전통 활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그 복원이 다 돼 있어요? 그 활들이 지금 남아 있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애석하게도 전투용 활들은 그렇게 복원이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걸 또 실제로 만드시는 분들도 뭐 제가 아는 한은 많지 않습니다. 계시긴 해요? 이번에 저희가 그 김성락 궁시장님이 좀 도와주셨는데요. 정량궁이라는 게 이 재원이나 이런 것들이 유일하게 기록이 남아있는 서적이 있습니다. 조선의 궁술이라는 책인데 이게 1900년 초에 기재된 아주 오래된 현재로서는 그 재원이 적혀있는 가장 오래된 문서입니다. 이 문서를 통해서 저희가 재현을 했습니다. 활을 복원했어요? 그렇죠.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장혜진 선수가 당기기 어려워했더라. 이건 누구도 당기기 어렵습니다. 장혜진 선수가 그러면 훈련이 안 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전범수 PD도 한번 당겨봤어요? 저는 뭐 당기다가 그냥 팔 부러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손을 댈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많은 힘이 필요해요? 그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못 당기면 왜냐하면 무과시험에 치려면 정량궁을 반드시 쏠 수 있어야 됐습니다. 그게 실전에 뭐 얼만큼 쓰이든 간에 무과시험을 통과해야만 이 관리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약간 옆으로 좀 얘기를 세자면 그 활은 과거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 과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신라 시대 때도 그랬고 통일 신라 시대 때도 그렇고 사국 시대 때도 그랬습니다. 조선 시대 때도 그러니까 활은 반상의 구분이 없었고요. 또 심지어는 남녀의 구분도 가장 적은 스포츠 중에 하나였습니다. 뭐 차별이라든가 특권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 없는 그야말로 실력만 남아 있는. 그렇죠. 우리 지금 양궁협회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요건에서 열세 있는 사람이 가장 유효하게 타격할 수 있는 무기 중에 하나가 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성분들도 재능만 있으면 얼마든지 뭐 동등한 힘을 가질 수 있는 게 활이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무과에서는 여성분들이 응할 기회가 많지 않았다 하더라도 뭐 지역마다 활 축제들이 많이 있었고 향사례 등이 있어서 활을 내고 또 같이 즐기기도 하고 그랬던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거 지금 4년 반 전에 만들어진 다큐멘터리라고 하는데 이거 그냥 볼 수도 있어요, 저희가? 예, 지금 뭐 4년 반 전에 그때 방송에 나가고 잠시 이제 잊혀져 있다가 이번에 활 덕분에 네. 너무 감사한 일이죠. 다시 유튜브 KBS 다큐라는 계정에 네. 거의 훌륭한 다큐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한 작품으로 지금 뭐 절찬리에 볼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시사직격의 정몽수 PD와 함께 말씀 나눴는데 시사직격 오늘 또 뭐 좋은 방송 하나 나간다면서요? 예, 다시 이제 돌아와서요. 네. 시사직격 방금 전에도 나눈 대화 주제 같은데 와치독에서 예, 와치독이라는 코너에서 방금 나누신 주제가 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혹은 가석방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예. 저희가 취재를 통해서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 그다음에 누가 이런 여론들을 이제 만들어내거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인지 이런 문제들을 객관적으로 실증적으로 논의해보고자 프로그램을 만들었고요. 다만 오늘 밤 방송이 10시인데 올림픽에 따라서 아마 시간이 조금 밀려서 나갈 것 같아서 광고도 좀 할 겸 해서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제 잘 잡으시네. 자, 오늘 다큐멘터리 활을 통해서 우리 양궁의 우수성들, 활의 우수성들 살펴본 KBS 시사직격의 정범수 PD와 함께 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노래 들으면서 마치는데 이승환의 물어본다를 신청하셨어요? 저희가 하는 일이 주로 묻는 일입니다. 저희가 묻고 대답을 잘 들어드리는 게 저희 일이어서 그렇게 선택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승환의 물어본다 들으면서 시사직격의 정범수 PD와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사본부도 마치겠습니다. 전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순수한 열정을 소망해보던 어른이 되어간